안녕하세요. 항상 사연 채널을 신청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제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일이에요. 제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제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 이혼하셨고, 이혼 사유는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였던 시절부터 아버지께서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붙잡으시며 매달리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 소송이고 뭐고 요즘같이 법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남편이 바람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참고 살거나 이혼당해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후자였고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큰 소리 한번 못 내보고 이혼 도장을 억지로 찍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시며 집에서 살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갓난 아이와 함께 한순간에 사회로 내던져졌고 어머니께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서는 작은 꽃집을 열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꽃을 몹시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꽃집을 여는 것은 어머니의 꿈이었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쯤이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저도 어머니를 따라 함께 꽃집에서 일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그렇게 이혼하신 뒤로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평생 남자를 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저도 어렸을 적부터 남자 공포증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시절부터 남학생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그나마 또래 아이들과는 어느 정도 말은 섞었지만 아버지 또래의 중년 남성들과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경계심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자를 어려워하는 면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는 여자 고등학교로 진학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저의 남자 공포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일상을 집, 꽃집만을 반복하며 지내다 보니 특별히 남자를 만날 곳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특별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자가 무서웠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설령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떠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어요. 주변에서 제가 좋다고 들이대는 남자는 몇 번 있었어도 30에 가까워지는 나이까지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정말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물론 네 아버지가 참 못되고 매정한 남편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 반은 남자고 네 아버지 같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잖니. 게다가 결혼하면 자식도 낳을 수 있어. 나 봐라.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너같이 예쁜 딸 낳아서 얼마나 행복해. 너는 내 세상 전부나 다름없다.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할 거야. 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제게 남자와 결혼, 자식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한 본인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도
딱히 결혼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곁에서 보며 자라왔던 어머니께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시기는 하셨지만 남편 없이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동네의 작은 꽃집이다 보니 대부분 아는 사람들만 찾는 곳이었고 처음 가게를 찾는 손님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새로운 손님이 오면 한눈에 구분이 될 정도였죠. 그날은 오랜만에 처음 보는 손님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빼입고 있는 남자였는데 한눈에 봐도 부티가 나는 게 부자 같았어요. 남자는 본인의 어머니가 생신이시라 꽃다발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왔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손님에게 그런 마음을 티를 낼 수는 없었기에 성심성의껏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머물며 이것저것 꽃을 구경하다가 가장 비싼 꽃다발을 사서 돌아갔고 남자가 가게를 나서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계속해서 꽃을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꽃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긴 거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자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아무리 손님이라고 한들 남자를 상대하는 일이 썩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저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며 유난을 떠셨지만 저는 조금 불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어김없이 찾아와 꽃을 사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선물할 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니 역시 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떠신 거네 싶어 마음이 조금 편해진 상태로 꽃을 골라줬는데 다 골라주고 나니 그 꽃다발을 대뜸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쪽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쪽은 저한테 영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포기할까 싶었는데 고백도 못 해보고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죠.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교제 한번 해보시죠.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남자는 끈질겼습니다. 오는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 가게에 찾아오는 남자를 계속해서 상대해주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편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고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연스레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남자와도 이렇게 편해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자는 매너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몹시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겉으로는 웃는 낯이어도 속으로는 아버지처럼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었다는 것을 남편 덕분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죠. 저는 결국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충 짐작하고 계셨을 것 같긴 하지만 저 남자를 어려워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거든요. 전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갓난아이였던 저와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으려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억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이혼하신 뒤로 혼자서 저를 키워오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남자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애인이에요. 학창 시절에는 남학생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당황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편이죠. 당신 덕분에 남자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신한테 마음을 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종종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전부 이해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이야기라 하면서도 남편에게 이해받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자 공포증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곤란한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첫 애인이라는 사실에 몹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의 이런 상처까지 보듬어 주겠다며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았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영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당시로서는 처녀치고 나이도 꽤 있는 편이었던 데다가 직업도 시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렇다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규모가 큰 모텔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시댁은 나름대로 잘 사는 부잣집이었죠. 잘난 거라곤 번번한 낯짝밖에 없는 애를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는 자고로 쌍판이 잘날수록 실속이 없는 거다. 저렇게 속이 없는 애를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며 키웠으니 이런 사단이 나지. 아휴, 내 팔자야. 이게 다 당신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 안 그래도 매사에 뺀질뺀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놈인데 마누라까지 지랑 비슷한 애를 잘도 찾아서 데려왔구만. 뭐? 꽃집에서 일을 한다고?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 아니고? 딱 봐도 미소 팔아 장사하는 여자구만.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이야. 아버님, 어머님, 오해세요. 저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 정말 아니에요. 저 태어나 남편이 첫 남자고 남편 정말 사랑해요.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면전에 대고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보이겠다고 직접 꽃다발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아이고, 꽃이 퍽이나 예쁘기도 하다. 야, 너는 네 애미가 꽃이라면 질색하는 것도 모르냐? 가져다 치워라. 향 때문에 머리 아프다. 시어머니께서 꽃이 질색이시라니 조금 의외인 사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처음 저희 가게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드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상함을 눈치챘었어야 했는데 가볍게 넘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뵈러 간 첫날은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행복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제 운명의 짝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제 인생에 찾아와준 너무나 선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제 앞에 펼쳐져 있던 것은 행복한 신혼생활이 아니라 지옥 같은 시집살이였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장을 빼입고 다녔기에 번듯한 직장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시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으로 놀고 먹는 백수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멀끔한 정장을 입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자를 꼬여 띵가띵가 노는 것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희 꽃가게에서 사갔던 모든 꽃다발들이 다 여자들에게 갖다 바친 꽃들이었더라고요. 제가 다정하고 매너 좋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은 전부 다 바람둥이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를 잘 몰랐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순진하게 홀딱 빠져버렸던 것이었죠. 당연히 저와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의 그런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남편은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뒤로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외박과 옷에 묻혀오는 화장품, 향수 냄새에 참다 못한 저는 매일매일 울며 보내다 결국 시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명이랑요. 매일같이 외박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부모님께서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몹시 태평한 반응이셨습니다. 그런 놈인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냐? 애초에 내가 너희 결혼을 왜 허락해줬는데 저놈 저렇게 아랫돌이 함부로 굴리고 다니다가 이상한 여자 임신시켜서 데려올까봐 걱정이라 그냥 결혼시켜준 거야. 적어도 지 마누라가 있으면 밖에서 애 만들어 올 일은 없지 않겠냐. 그러니 시끄럽게 잔말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모텔의 각종 잡일까지 제게 맡기셨어요.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집안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모텔의 출근해 카운터를 보고 비품을 채우고 옮기고 걸레질을 하고 거의 그 집안 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는 가정부, 모텔에서는 청소부나 다름없는 삶이었고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던 중 받은 전화에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한 후로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가게에 쓰러져 계신 것을 단골 손님이 발견해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셨다고 했어요. 뇌출혈이었고 상태가 몹시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다시는 깨어나시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침대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남자에게 속아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되실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 곁에서 잘 모셨다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그러나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것은 산더미 같은 병원비였고 당연하게도 제 수중에는 땡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손을 내밀 곳은 시댁뿐이었어요. 뭐? 어머니가 쓰러져? 그래서 모텔 카운터도 비워놓고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거냐?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 알아서 해라. 내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병원비 뜯어내려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 아니냐?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폭언을 쏟아내셨고 결국 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참 막막하기도 했고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제 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제 머릿속에서는 병원비 생각만 가득하다니 참 못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밤을 새우고 모텔로 출근을 했습니다. 온갖 잡일을 처리하다 보니 피곤이 몰려왔고 청소를 하다 말고 의자에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모텔에 얼씬도 하지 않고 놀러 다니느라 바빴을 남편이 모텔을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고, 당신 팔자도 참 좋네. 거기 앉아서 잠이 와.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찾아갔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하지. 왜 아버지한테 가서 귀찮게 굴어? 아, 아니다. 어차피 나한테 얘기해봤자 나올 것도 없으니까. 뭐,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사위된 도리로서 돈을 좀 보태드려야 할 텐데 말이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쩌나. 혹시 모르지.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모텔을 물려주실 수도.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이 몹시 재밌는 농담을 하기라도 했다는 듯 경박스럽게 웃더라고요. 분노에 차올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의 시간이 흘렀고 병원비는 천저부지로 쌓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퇴원할 때 지불해야 할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렇게 모순적인 마음으로 여느 때와 같이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기적처럼 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어머니께서는 수척하신 모습으로 일어나 침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알기라도 하신다는 듯 가만히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네게 줄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니께서 내미신 것은 오래되어 보이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무려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이 들어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너무 놀라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거 네 아버지 사망보험금이야. 바람난 여자가 가지고 왔더라.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야. 네가 중학교 다닐 시절의 일이니 말이다.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가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구나.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 돈이라도 전해주지 않으면 죄책감에 멀쩡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대. 남편하고 바람나서 도망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 이제 와서 착한 척이라니. 참 어이가 없었지만 안 받겠다. 이런 돈 필요 없다.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도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떠나더구나. 그렇지만 차마 이 돈을 쓸 엄두가 나질 않았어. 쓰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내온 세월이 한참이야.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 내게 주마. 좋은 남편도 만났고 이제 얼른 자식 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한테는 못된 남편이지만 내게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자기 목숨값으로 너한테 마지막 유산을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는 네 뜻에 달렸다. 결혼한 뒤로 어머니께는 한 번도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괜히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몹시 기뻐하셨으니까요. 그런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실망감이 크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내밀어 주신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제게 이 통장을 전해주기 위해 잠시 힘을 내 깨어나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제가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상을 치르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울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다시 혼자로 돌아가더라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께 더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임신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그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몸이 좋지 않아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속이 좋지 않길래 병원에 찾았더니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횟수였기에 설마 임신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이 시기에 임신이라니 솔직히 말하자면 기쁘기보다는 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는 미안한 생각이었지만 애초에 전혀 원했던 적이 없었던 임신이었으니까요. 몹시 고민이 되었지만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제 자식까지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도 별 반응이 없었고 여전히 밖으로 나돌며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임신을 했다며 호들갑을 떠시기보다는 뭘 그리 유난이냐며 하던 대로 살림이나 모텔 일이나 잘하라 등을 떠미셨어요. 결국 저는 배가 부른 상태로도 가정부처럼 일을 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의 아이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내 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만날 날을 기대되었고요. 아직 엄마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식을 낳기를 바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당신 혹시 내 서랍에 손댔어요? 서랍에 있던 통장이 사라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말고는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서랍에 무슨 통장이 있어? 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차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던 통장이 인간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혹시 내 통장을 가져갔냐 물었지만 남편은 오리발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 말고는 통장을 가져갈 사람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도 은근슬쩍 여쭤봤지만 어디서 사람을 도둑 취급하냐며 호통만 들었을 뿐 아무런 실마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 남편이 가져간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기에 남편에게 돌려달라. 그거 우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다. 사정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가져간 적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모텔에 출근해서 바닥을 쓸고 있는데 근처 부동산 주인이 모텔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멍하니 바닥을 쓸고 있는데 부동산 주인이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모텔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드디어 분가해서 좋으시겠어요. 그것도 꽤나 비싼 아파트로 가시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남편분이 저희 부동산 오셔서 아파트 하나 계약하셨어요. 10억짜리.
두 분이서 살 집 구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저기, 혹시 거기 주소가 어디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부동산 주인에게 주소를 물어 불이 나게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부서질 듯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니 한참이 지나서야 웬 젊은 여자가 야시시한 옷차림으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누구세요? 동네 시끄럽게 웬 난리람?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남편이 산 아파트에 살고 있어? 네? 남편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웬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당신 남편 여기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여자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더 이상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저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듯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제 촉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만난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일 것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그날도 남편은 역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난동을 피우며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 옆집 사는 사람인 척 벨을 눌렀어요. 아니, 이 시간에 옆집에선 무슨 일로... 당신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내연녀랑 뒹굴 집을 살 수가 있냔 말이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창피하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 당신 돈 가져간 적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당신 정말 피해망상 있어? 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가. 샤워 가운을 입고 집에서 나온 남편은 저에게 한참을 윽박지르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게 남은 것은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정적과 지독한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울었어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고 죽고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마저 유산했어요. 그리 원하지도 않은 아이였건만 막상 뱃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사라지니 참으로 허탈하더군요. 허탈하다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저 스스로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달까요?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도, 살아갈 희망도요. 아이를 잃고는 그대로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한강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자 사라져야 하나? 그들에게도 저와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제게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와 이혼하고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간통죄로 둘을 깜빵에 집어넣거나 이혼 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로 위자료를 받는 것 정도로는 제 원한이 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갈라선 저는 무작정 내연녀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며칠 밤을 새며 드나드는 사람들을 훔쳐봤어요. 내연녀는 물론이고 남편도 매일같이 아파트를 드나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도 아파트를 찾아오셨어요. 시부모님은 배웅하는 내연녀를 벌써부터 며느리처럼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대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몹시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니 내연녀가 저와는 다르게
조건이 좋은 여자겠구나 싶었어요. 속물 같은 인간들이니 조건이 좋다는 말에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거겠죠. 그래서 내연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유부남을 꼬셔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집 자제인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연녀 뒤를 택시를 타고 따라다닌 결과로 알아낸 바로는 내연녀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로 찾는 곳은 백화점 아니면 피부과였고 또 자주 가는 곳은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아마 남편과도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사이 같았어요. 남편도 꼴에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취미였거든요.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이라 지독하게 못 치긴 했겠지만요. 골프 연습장에 간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골프를 치러 가서까지 여자를 꼬셨다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었죠. 내연녀는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남자에게 골프 강습을 받았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친밀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내연녀의 세컨드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핏 대화를 훔쳐들으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연녀의 친오빠더라고요. 내연녀의 친오빠는 그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던 골프 강사였습니다. 뺀질뺀질한 인상이 딱 봐도 양아치 같은 남자였어요. 물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동생이 유부남과 바람이나 결혼한다는데 말리기는커녕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으니 알만한 수준이었죠. 저는 그렇게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골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 첫 목표는 내연녀의 친오빠와 친해지는 것이었어요. 며칠간 지켜본 바로 내연녀의 친오빠는 주로 여자 회원들에게 찝쩍대며 친한 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연녀의 친오빠가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뒤 초보인 척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스스로 칭찬을 하기는 민망하지만 처녀 시절에는 꽤 괜찮은 외모였고 시부모님께서도 첫눈에 저를 그런 쪽으로 일하는 여자로 생각할 정도로 외모라면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결혼한 후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해서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내연녀의 친오빠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로 남자 공포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기는 했지만 남편의 바람과 유산을 겪은 후 남자를 무서워하기보다는 남자라는 종족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남자 혐오증이고 뭐고 복수에 눈이 멀었던 저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친오빠에게 자연스레 초보인 척 골프를 가르쳐달라 다가갔고 그 남자는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남자는 예상대로 미혼이었고 회원들에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며 사심을 채우거나 돈 많은 유부녀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족석같이 보였습니다. 유부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 집안의 핏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남자가 저에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돈 많은 집안에서 남편의 무감심에 지쳐서 외로워하는 유부녀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지치고 외로워하는 유부녀 연기는 제 전문이었죠. 사실 연기도 아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겪어왔던 일이니 흉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남자는 돈 많은 유부녀인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같이 사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분을 두고 남편분도 참 무심하시네요. 사람이 돈만 잘 번다고 다가 아닌데 말이죠. 저 같으면 하루 종일 부인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뭐예요? 그렇게 비행기 태워준다고 누가 기분 좋을 줄 아나? 내 얘기 말고 자기 얘기 좀 해봐요.
가족 얘기라든지. 가족이요?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곧 결혼해요. 상대 남자를 이 골프장에서 만났죠. 남자 쪽 부모가 커다란 모텔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 사는 집 같던데 아무튼 간에 골프장에서 연결해준 인연이나 마찬가지죠. 저희도 골프장에서 만났으니 골프장이 나름대로 만남의 장이네요. 하하하하.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를 나눠보니 남자는 여동생이 한 명 있다며 순순히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동생도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라고. 남자 쪽 아버지가 모텔을 여러 개 경영하는데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인 것 같다며 떠벌떠벌 잘도 떠들더라고요. 여동생은 직업이 뭐냐 물었더니 특별히 직업은 없고 대학교 나와서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었다. 애가 성격이 끈질기지 못해서 뭐 하나 진득하게 하지를 못하더라 하길래 그럼 집안이 잘 사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했고 본인도 원래는 발레 파킹을 하다가 친해진 형이 골프를 가르쳐서 여기서 골프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시부모님께서는 내연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고 뭔가가 구렸습니다. 분명 내연녀가 조건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인 척 해야 했기에 명품 선물도 사주고 술값을 척척 계산하기도 하며 돈 많은 척을 하고는 있었는데 슬슬 잔고가 부족했어요. 게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친오빠가 멍청한 게 잘만 이용해 먹으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았어요. 가장 우선이 되는 목표는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유산 10억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연녀의 친오빠가 저를 전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 역시 대출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마땅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어차피 복수에 실패하면 죽으려고 한 목숨이니 겁이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골프장 근방에 있는 값비싼 고급 주택을 한 달여간 빌리게 되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었고 옛날 같았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뭐라도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그 남자가 저를 더 신뢰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자를 집에 초대해 요리도 해주고 남편은 벌써 몇 달째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 아마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연기하고 우울한 척을 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열심히 위로하는 척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머리 굴리는 모습이 다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견고해졌을 때쯤 제 계획에 가장 중요한 미끼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 남편하고 이혼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남편이 아예 밖에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달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위자료는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너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래요. 정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믿었던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냐고요. 그날도 내연녀의 친오빠를 집에 초대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일부러 흘리면서요.
남자는 아마 속으로 대여를 낚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돈 많은 유부녀들 뜯어먹으며 주제에 맞지도 않은 명품들만 거치고 살다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슬슬 나이도 차고 호구 하나 물고 싶은데 때맞춰 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남자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다가 제 예상대로 고백해왔습니다. 본인이 이제부터라도 제 곁에 머물고 싶다고 상처받은 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속으로는 기가 찼지만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척 고민해볼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남자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제 계획은 거의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얼마 뒤 저는 남자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도 그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쪽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 전 남편하고 살면서 항상 스스로가 세상 속에 갇힌 새 같았어요. 돈은 많았지만 항상 남편이 준 카드로 남편의 명의인 집에 살면서 남편 명의의 차 타고 다니며 한 번도 맘 편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결혼하고 살 아파트를 자기가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명의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결혼하고 나면 일은 그만둬도 돼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위자료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동안의 수많은 명품 선물과 비싼 집으로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내연녀의 친오빠는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제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남자는 분명히 제가 원하는 결과를 들고 올 테니까요. 오래 기다리셨죠. 갑작스레 신혼집을 준비하려니 이것저것 알아볼 것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비록 약소한 집이지만 저와 결혼합시다. 네. 이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도 손이 떨릴 정도로 짜릿하고 통쾌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자는 내연녀가 살고 있던 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가지고 왔어요. 유부녀들 등이나 처먹던 쥐뿔도 없는 골프 강사 주제에 갑작스레 돈이 어디 나서 집을 마련해 왔겠어요. 여동생에게 가서 결혼하고 나면 다시 그대로 갚아줄 테니 잠시 명의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제게 가져온 거겠죠. 저랑 결혼하면 말 그대로 인생에 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성공했다는 생각에 소리라도 지르며 방방 뛰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애시당초 계획은 집만 다시 돌려받고 끝낼 생각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 집을 돌려받은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은 원래 제 것이었고 남편과 내연녀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자가 가져온 서류에 감동받은 척하며 결혼을 진행했어요. 물론 결혼식 같은 것도 올리지 않았고 그저 혼인신고서에 가짜 신분을 적어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제가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남자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남자는 저를 여동생 부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전 남편한테 배신당했던 사실 때문에 마음이 쓰라려 한동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당신하고만 둘이서 지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되면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남자는 그러라며 기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생각에 이미 혼인신고도 했겠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거겠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한 내연녀의 친오빠는 그 뒤로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위자료 얘기를 언제 꺼낼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
다들 본인 집 팔고 차 팔아서 투자한다고 난리던데. 난 이번에 받은 위자료로 좀 해보려고. 그래. 잘 지내고 다시 연락할게. 일부러 남자가 엿듣도록 방 안에서 투자 얘기를 꺼내며 통화를 했고, 역시나 남자는 그 통화를 엿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은근슬쩍 위자료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자기 혹시 위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통화하는 내용 들어보니 투자 어쩌고 하던데. 아, 들었어요? 그게 실은 내 전 남편이 부동산 쪽에서 일했던 건 얘기했었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통화하는 걸 살짝 엿들었는데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투자금의 2배 이상은 무조건 보상받을 거라고 하길래 위자료 받은 걸 좀 투자해볼까 하고. 이게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곳도 아니더라고. 난 그나마 전 남편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가능했어요. 투자금의 2배라는 소리에 남자의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당연히 돈에 미친 사람이니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한치도 제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 건지. 덕분에 계획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명의를 빌려준 여동생에게 돈을 갚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게 뻔했습니다. 남자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혹시 저도 거기에 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 있어서요. 자기가? 자기가 모아둔 돈이 있다고요? 그래요, 뭐.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할수록 들어오는 금액도 커질 테니 나쁜 생각은 아니네요. 얼마나 투자할 건데요? 아, 제가 잔고 좀 알아보고 다시 말해줄게요. 그래요. 빨리 말해줘야 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남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에 귀에 대고 엿들으니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예상대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 남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은 돈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오빠를 통해 소식을 들은 내연녀가 남편을 꼬드겨 시아버지 몰래 모텔을 팔아치워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애초에 조건을 속이고 진행한 결혼이었으니 내연녀도 돈이 급했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번에도 부동산 덕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더니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모텔이 얼마 전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오자 가슴이 치민 듯이 뛰었습니다. 사실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연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매정하게 돌아서며 저를 꽃뱀 취급하던 시부모님의 모습과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을 훔쳐가 놓고도 당당하게 저를 윽박지르던 남편의 모습,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우리 아가, 이혼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 내연녀와 함께 즐거워하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초연해졌습니다. 사실 내연녀가 했던 거짓말을 전부 밝혀내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고 관계를 파탄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복수도 성공한 마당에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얽혀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고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내연녀의 정체가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돈이 든 통장을 들고 하루아침에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집도 날짜에 맞춰 팔아치웠죠. 통장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만한 금액이 들어있었고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한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적한 시골로 내려와 혼자 지낼 만한 아늑한 주택을 구했고 이곳에서 화단과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주변에서 저를 괴롭힐 만한 일들도 전혀 없고 제가 좋아하는 꽃과 식물들에 둘러싸여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요. 그 뒤로 남편과 내언녀, 그리고 내언녀의 오빠, 시부모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저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을 테고 그 남자가 알고 있는 제 신상 정보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 사연을 올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설마 하니 그 가족들이 이런 사연 채널까지 들어와 제 이야기를 찾아보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돈이 든 통장과 함께 남자를 떠나고 한동안은 악몽이 시달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복수심에 벌인 일이라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를 이용하고 속여먹었다는 죄책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하죠. 사람은 뭐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줬었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제 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셨다면 제 통장에 들어있던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제 아이를 잃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기회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발로 찬 것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물론 내언녀의 친오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그저 이용만 당했을 뿐 본인이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해를 본 것은 제게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질렀던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 뿐이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기억이 많이 무뎌져 제 이야기가 아니라 꼭 어디 드라마에라도 나오는 이야기같이 느껴져요. 벌써 1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일이니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남자라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전 이제 다시는 인생의 남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해놓고 또 남자를 만난다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 바보죠. 물론 모든 남자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남성분들 중에서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저 제가 살며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그랬고 앞으로 더 이상의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어요. 한 마리는 진돗개고 한 마리는 시추인데 원래는 시추만 키우다가 산책을 나가 진돗개를 주워왔어요. 길에서 낑낑대고 있는 것을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뒤로 저를 주인처럼 잘 따르더라고요. 강아지들과 지내다 보니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적어도 강아지들은 저를 배신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혼자서 이런 느긋한 인생을 즐기며 살 겁니다.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인데 익명 채널에서나마 솔직한 제 심정을 적어놓으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누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사기꾼이니 뭐니 욕할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뻔한 사람들이니 받아야 마땅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거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마냥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겠지요. 제게 죄가 있다면 죽은 후에 하늘에서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날 각오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길다면 긴 이야기 여기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셋을 둔 흔히들 딸부잣집이라고 불리는 가정의 엄마이자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원래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세 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죠. 이혼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질 못했거든요. 사랑에 눈이 멀어 시작된 저의 결혼 생활 10년은 정말이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 넘친 남편이라 인간은 처가의 지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말아먹는 것으론 부족해 도박에 사채빚까지 끌어들였어요. 거기다 2살 터울로 딸만 셋을 낳자 아들 핑계를 대며 외도까지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 사촌 언니가 제게 남자는 다 바람기가 있으니 바람 좀 피운 것 정도는 참고 살라고 했었는데 저는 전혀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남편이 저 아이들을 두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촌 언니에게 저는 죽어도 참고 사는 일은 못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어보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딸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참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나중에 애들 커서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갈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나한테는 최악의 남자지만 우리 딸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아빠일 수도 있는데 등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핑계로 꾹 참고 살았죠. 남편이 여자를 몇이나 두든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결심도 남편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한 여자와 남자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오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네가 못 낳은 아들 낳아준 여자야. 밖에서 지내게 할 순 없잖아? 그렇다고 아직 어린데 애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당신이 애를 키워줄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감히 내 집에 혼외자로 모자라서 불륜녀까지 데리고 들어와서는 함께 살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안 될 이유 없잖아. 집에 방도 남아 도는데. 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다 만사 오케이인데 뭐 어때? 진짜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의 외도와 도박 빚을 근거로 위자료도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냈답니다. 당연히 남편은 쉽게 받아들이질 않았죠. 거기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무기 삼아 돈을 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버텼죠. 하지만 저는 정말이지 그 인간에겐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죠. 그렇게 이혼을 한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육아와 경제활동을 했어요. 딸들 팔잔 엄마를 닮는다고 이혼을 말리던 집안 어른들의 입을 꾹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죠.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인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들은 아빠를 찾지도 그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어쩌면 제 앞이라 그랬을진 모르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죠. 첫째는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방에 관심이 많더니만 공부도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회사의 가방도 새로 런칭하게 되었답니다. 기자가 꾸민 둘째는 잡지사에 들어갔고요. 위에 아이들이 여장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면 막내는 전혀 달랐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문학소녀였죠. 말수도 적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외출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순이랍니다. 그런 막내는 한때 동화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 자랑이지만 우리 아이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아끼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정말이지 아이들만 보고 있어도 배부를 정도죠.
한때는 우리 딸들 섭섭해서 결혼을 어떻게 시키나 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첫째 시집 보낼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첫째가 결혼하는 날 식장에서 신부는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신부 어머니인 저와 사위 두 사람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웃으셨답니다. 그랬던 제가 우리 막내 시집 보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1분 1초도 없었답니다. 물론 결혼이고 뭐고 개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살면서 그렇게 많이 후회했던 적이 남편과 이혼하던 날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고생했을까?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후회 속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만큼이나 막내의 결혼식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막내의 경우 저와 다르게 긴 연애 기간까지 거쳤는데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만 딱 그 경우였죠. 집순이인 막내는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책만 읽었어요. 너무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였죠. 어릴 때 자기 취미를 쓰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독서나 영화 감상을 써서 제출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막내는 정말 독서가 취미였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커서도 그대로였죠. 위에 둘만 보더라도 쉬는 날 집에 붙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막내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언제 연애를 하겠나 싶어 물어보면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곤 했죠. 그런 막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외출을 했었어요. 바로 서점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죠. 평소에도 인터넷으로 일주일에 한 권은 꼭 주문을 하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직접 서점을 가서 책을 사오기도 했답니다. 둘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서점을 관광지 투어 다니듯이 한다고 놀리기도 했죠. 대형 서점은 물론 중고 서점까지 한 바퀴를 돌고 오는 날에는 양손 무겁게 책이 들려 있었답니다. 막내가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서점에서였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같은 책을 동시에 골랐다고 하더군요. 이후로도 서점 투어를 갈 때마다 자주 부딪혔고요. 그때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연애를 글로만 알던 막내는 거기서 무슨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간 남자를 궁금해하던 어느 날 남자 쪽에서 막내에게 커피라도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다가왔다고 해요. 막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몇 시간 동안 책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작가 취향이나 장르가 아주 찰떡같이 맞아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며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했죠. 이날 집에 들어온 막내는 상기된 얼굴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과정을 이야기하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좋아하는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로맨스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좀 경계가 된다고 말했는데 막내는 그게 또 서운했는지 입이 대빨은 나왔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더러 사람은 충분히 만나봐야 한다고 선입견은 가지면 좋지 않다고 하셨던 분이 엄마면서 경민 씨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좀 더 만나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줘. 언니들한테도 보여주고. 저는 막내에게 충분히 사람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긴 했지만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연애에 빠져있는 막내의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큰애는 오히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 과보호라고 하면서 좀 두고 보자는 말로 저를 달랬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 남자를 어느 순간 막내는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도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처음으로 연애를 하면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너무 급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지만 막내는 그만큼이나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선보라고 하셨던 남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돈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저만 봐주는 그런 남자라고요. 사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매를 서는 사람들이 한동안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남의 딸 졸업사진은 어디서 구한 것인지 막내의 사진과 함께 남자 쪽 정보를 가져와서는 가볍게 인사라도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았죠. 막내는 다 거절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도 경험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만나보라고 권했었답니다. 하지만 나갔다가 돌아온 딸은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화를 냈죠. 절 보자마자 자기가 독립할 생각인데 병원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물었었다니까요. 다른 남자는 사업 자금 이야기부터 하고요. 진짜 이런 남자들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반응해. 골고루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법이야. 하지만 막내는 두 번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그렇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남자를 질색했던 막내다 보니 배경이 아닌 자신을 봐주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데려와 소개를 좀 해달라고 말했죠. 딸아이는 무척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는 알겠다고 말했어요. 막내의 남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던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위에 두 아이들도 막내가 인사시킨다는 남자가 궁금해서 집에 일찍 들어와 막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평소에는 침착한 편인 둘째마저도 잔뜩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차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막내의 남자친구는 키도 훤칠하게 컸고 인상도 서글서글한 것이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매너라는 것이 몸에 새겨진 사람처럼 행동 하나하나 반듯한 것이 예의 바르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막내가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성이 들 정도였습니다. 키가 상당히 크시네요. 혹시 모델 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모델을 준비하셨던 경험이 있다거나. 자세가 너무 좋으셔서요. 첫째는 막내의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제가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없었죠. 막내는 그런 말을 왜 하느냐고 제 언니를 흘겨보았지만 내심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그냥 물어보는 것 말에 뭘 그렇게 보냐며 큰애가 핀잔이었지만 분위긴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 제안은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막상 듣고 나니 기분은 좋은데요.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혹시나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저는 대환영. 첫째의 농담 같은 진담 덕분에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려서 그런지 식사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막내 남자친구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외동아들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어릴 때 사업이 망하자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요. 사업이 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참 힘들었겠다 싶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낮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 저녁에는 사촌 형님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 남자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그러더니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 중에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 부지런히 사는구나 싶어 순수하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놀고 먹고만 했던 모습을 보던 저로선 착실하게 사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와인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는 정도면. 네,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형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진지하게 준비를 해보자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직업으로 둘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죠.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막내 남자친구는 제 격려에 열심히 하겠다고 파이팅 넘치는 대답을 내놨어요. 그 모습이 흐뭇하기도 하고 막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막내 남자친구가 집에 간 이후 첫째와 둘째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둘이서 쑥덕거렸어요. 막내는 남자친구와 할 얘기가 있다고 나간 상태였죠. 저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주변을 살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래도 취재하다가 마주쳤던 사람 같아서요. 왜 전에 외국에서 술을 밀반입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사 준비하다가 자료 부족으로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진으로 본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둘째가 봤다는 그 사진 속 남자는 막내 남자친구의 사촌이었고 함께 술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것은 난리통이 있고 난 이후였죠. 그날 이후 저는 막내 남자친구에 대한 선입견은 버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막상 만나보니 예상과는 많이 다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막내에게 진심으로 잘하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막상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큰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저는 새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그동안 제가 대신 관리하던 통장을 넘겨주고는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학비를 제외한 용돈은 일체 주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도 집에서 용돈을 받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었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은커녕 학생생활 경험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생활 할 동안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을 때도 솔직히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경험을 하게 놔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죠. 셋은 자신의 성격만큼이나 돈 관리하는 것도 달랐어요. 특히 막내는 돈 쓰는 일이라고는 서점이 전부였던 아이라 꾸준하게 적금을 넣고 있었어요. 위 아이들처럼 펀드를 한다거나 주식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하던 것 없이 말이에요. 첫째가 같이 주식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던 적도 있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막내가 목돈을 움직였다는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막내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하나 싶어 우선은 가만히 구경만 했는데 건물을 하나 임대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말이죠. 저는 이대로 그냥 두기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막내를 불러 물었어요. 너 최근에 무슨 건물 임대받았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진짜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무했다. 비밀로 하고 싶었으면 거길 찾아가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네가 목돈을 덜컥 찾아 그런 일을 벌이는데 내 귀에 안 들어왔겠어? 막내는 별것 아니라고 말했지만 5천만 원이 그냥 웃어 넘길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쓴 것인지 막내에게 물었어요. 망설이던 막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고백하더군요. 경민 씨 작은 가게를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낮에는 카페로 쓰고 밤에는 와인바로 쓰고 그런 용도로 쓸 가게를 하나 찾았는데 딱 괜찮은 물건이 있기에 아저씨한테 좀 알아봐 달라 했지. 지금 경민이한테 가게를 내줄 생각으로 돈을 썼다는 거야? 네가 왜? 갑자기 가게를 네가 왜 해준다고 그래? 왜 해주기는 무슨?
엄마, 이건 투자야. 내가 임대료를 내면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어. 이건 동업 같은 거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동업이라니. 사업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아이가 갑자기 무슨 동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계약서에는 어떻게 썼는지, 수익은 몇 퍼센트로 받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막내는 아무것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동 명의도 아니고 명의도 경민이 걸로 하고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을지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무슨 동업이란 거야. 투자? 지금 네가 하는 게 무슨 투자야. 어차피 경민 씨랑 결혼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요. 부부 공동재산. 지금 그게 중요해? 첫 시작이 잘못되었잖아. 결혼은 결혼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거기다가 지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정확하게 계약서 쓰고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물러터져서 무슨 동업을 한다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막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역시 그런 저의 모습이 처음이라 당황하면서도 제가 막내 남자친구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서운함을 고스란히 내비치셨죠. 하지만 저는 막내 남자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막내의 귀엔 그렇게 들리질 않았죠. 막내는 제가 곁에서 닥달을 하자 결국 전화를 걸어 수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달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조용히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수익의 일부는 챙겨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제 말을 못 믿어서 서면으로 남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경민 씨 믿죠. 그래도 동업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둘 것은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결혼할 사이긴 하지만 사업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막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 역시 못마땅했지만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막내의 말이 끝나자 막내 남자친구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을 이렇게 못 믿는다니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막내가 원하는 대답은 피하고 가게 오픈을 위해 자신이 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막내의 얼굴에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기가 차서 정신 똑바로 차리란 뜻으로 막내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경민 씨 많이 힘들죠. 저도 알지만 둘이 뭉실한 것보다 확실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겠어요. 그럼 수익의 30%를 매달 말에 입금하는 것으로 할게요. 됐죠? 막내는 혹시나 제가 다른 이야기라도 할까 싶었는지 바로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서 달라고 이야기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제 속 시원하세요? 저도 충분히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막내는 섭섭한 마음이 꽤나 컸는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세게 쾅 닫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만 솔직히 막내 남자친구에게 실망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곁에서 전화를 듣고 있을 때 느꼈는데 교묘하게 막내의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한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대로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 고민과는 상관없이 막내가 투자를 했다는 가게는 오픈을 했고 생각보다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여기저기 입소문도 많이 나서 감성 사진을 찍으러 손님들이 몰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좋아하는 눈치기도 했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가게를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막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 맞추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대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사돈 될 사람을 정말 처음 만났는데 막내 남자친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는데 사돈 되실 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시는데 눈은 전혀 아니었죠. 저희 가족들을 눈으로 훑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이나 앞으로 아이들의 신혼살림이 시작할 곳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쪽이야 손님이 많지 않은데 사돈은 사업을 시작하다고 하시니 손님이 많으실 테니 꼭 큰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닙니다. 첫째 때도 그랬지만 장소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직접 와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초대장을 한정으로 드려서 그러니 결혼식 장소는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두 사람이 직접 알아보라고 할 생각이랍니다. 뭐 요즘은 어른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가진 예산에서 적당히 맞는 집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사돈은 눈에 휙 들어올 정도로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제 말 어디가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봤지만 실수한 것은 없는 것 같았죠. 집을 해주시는 건 아니었나요? 집을 해주다니요? 제가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 집을 제가 왜 해줍니까? 저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물었어요. 하지만 사돈은 당연히 제가 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업도 한다고 하고 재력도 있는 것 같으니 당연히 집 정도는 혼수를 준비해준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집을 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들 정도까지만 제가 책임질 생각이었죠. 그럼 애들 집은 누가 해줍니까?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대신 살림살이나 결혼식 자체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해줄 생각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 집을 안 해주시다니 그만큼 능력도 있으신 집에서 좀 의아하네요. 사돈께서도 집을 해주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사돈은 이런 제 생각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첫째가 막내에게 지금부터 선택하고 정할 것들이 많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생각하라고 조언했죠. 막내는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막내는 뭐가 이렇게 많냐고 울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잔뜩 어두운 얼굴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예물을 보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주변에도 결혼하면서 며느리한테 다이아 반지 받은 사람 있어? 엄마 친구들 중에? 뭐 있기도 하지만 그건 집집마다 다른데 왜? 사돈이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하셨어? 막내는 사돈이 대놓고 해달라는 말을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며느리가 해줬다고 친구가 반지 사준 자랑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 며느리가 이번에 시집 올 때 시어머니 하시라고 하면서 준 건데 세상에 다이아를 해줬지 뭐니. 그것도 알이 얼마나 굵은지. 그것뿐인 줄 아니? 반지만 하면 허전하다고 목걸이까지 세트로 사왔더라. 다이아가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세련되게 보이던지 나도 이런 건 처음 봤다니까. 시어머니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니 막내는 자기도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으로는 시어머니 패물까지 하기에는 부족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예물은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얼굴로 이야기하는 딸아이를 보자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리고 철없는 사돈의 행동에 약간은 질린다는 느낌을 받았기도 했고요. 자식 결혼에 왜 자신이 반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부족한 만큼은 도와주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돈에 대한 반감만 더 쌓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돈에 관련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예비 사위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리고는 가게가 잘 되어서 이번에 확장을 계획한다고 하더군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확장할 만큼 입소문이 제대로 났으니 흐름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비사위는 제게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서 서류 한 장을 만들어 와서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 당연히 은행 가서 대출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답니다. 가게 운영되는 것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정도라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에 대출은 알아봤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예비사위는 곤란한 표정을 잠시 짓더니만 금세 얼굴을 바꾸고는 처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담보로 할 만한 것도 없어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충분히 승산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은행 이자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이자요? 빌려주신다고요? 도와달라며 돈을 빌려달란 소리도 아니었어? 그럼 그냥 달라고? 그 큰 돈을? 제 말에 예비사위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허둥거리며 나갔죠. 저는 점점 예비사위도 사돈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이때라도 그만뒀으면 좋았으련만 저는 마지막 남았던 타이밍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예비사위는 결혼식 날까지 그날에 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나 보다 싶었죠. 결혼식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입구에 서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첫째 내외가 곁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중간에 쉴 수도 있었죠. 엄마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세요. 좀 쉬시겠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다가 막내 결혼식에 맞춰 들어온 둘째가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아직 본식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리고 허리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둘째는 시원한 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나갔고 큰 휴게실에는 저만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제공된 휴게실은 내부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중간에 가림막이 있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죠. 덕분에 두 다리 쭉 펴고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무슨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언니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사돈이 손님은 많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저는 둘째가 주는 물로 목을 축이고는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말했어요. 둘째에게 해외 발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창 듣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건너편 휴게실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낯이 익었죠. 사돈이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 이렇게 화려해? 자기 며느리 부잣집에서 데려온다 그러더니 정말인가 봐. 잘 살면 뭐해? 자기 딸 시집 보내면서 집 한 채 안 해주는데. 어우 징글징글해. 확실히 사돈의 목소리였어요. 둘째는 제 눈치를 보더니 사돈 어른이냐고 조용히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기분이 팍 상해 보였던 둘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더군요. 그 사이에도 대화는 계속되었고요.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색한지 이번에 가게 확장한다고 도와달랬더니 은행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그러잖아. 나라면 사위가 그런 가게를 한다 그러면 강남 한가운데 떡하니 가게 하나 내줄 텐데 진짜 있는 집이 더하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줄 돈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말론 누가 못해. 그나저나 며느리 진짜 예쁘더라. 깜짝 놀랐잖아. 그런가? 난 잘 모르겠던데 평범하지 않아? 그나마 봐줄 만한 구석이라곤 이 반지, 이 다이아 반지 하나 준 거? 그거 하나는 예쁘더라. 이게 며느리가 해줬단 반지야? 너무 예쁘다. 안목 있네. 안목은 무슨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딱 요거 하나는 좋더라고. 이런 다이아를 덜컥 사줄 수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마음에 들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고작 다이아 반지보다 우리 막내가 못하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구나 싶어서 이런 곳에 막내를 시집 보내야 하는 것인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점점 더 과격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경민이는 앞으로 처가가 든든해서 살만하겠어? 뭐 며느리가 멍청해 보여서 처가 돈 빼오라 그러면 잘 가져올 것 같긴 해. 그 언니라는 사람들이 별난 것 같아서 좀 신경은 쓰이지만 며느리가 막내딸이라서 잘 달래고 어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더라고. 이 반지도 내가 친구 부럽다고 한마디 했더니 냉큼 해줬거든. 어우 부러워라. 우리 아들은 뭐하나 그런 며느리 하나 안 물어오고. 우리 아들급 얼굴은 되어야 그런 여자도 물어오는 거야. 그래도 이전까지는 겉만 좀 화려한 애들 데려와서 얼마 못 건졌는데 이번엔 좀 실속이 있어서 빼먹는 재미는 있을 것 같더라. 이번에는 공을 좀 많이 들였어. 공을 들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번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하지만 곧 두 사람의 대화 덕분에 궁금증이 해결되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돼 알게 된 여자야. 결혼까지 온 걸로 보면 그래도 마음은 좀 있나 봐. 마음은 무슨. 이전 여자 정리하러 가는 길에 명품을 휘감은 여자애가 서점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좀 했더니 애가 아주 멍청하더라.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였죠. 그래서 아들놈하고 우연히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알아? 진짜 이번만큼 공들인 설계가 없었다고. 적당히 돈 좀 뽑고 나면 이혼시킬 거야.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 크게 웃더니 이젠 나가봐야 한다며 휴게실을 나갔죠. 저는 사돈이 나갈 때까지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확실하게 나고서야 저는 한숨을 쉬었죠. 둘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내려놨던 물건을 품에 다시 넣더군요.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 이대로 그냥 결혼식 진행하게 두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답답함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둘째의 말처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휴게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둘째에게는 막내 곁에 있으라고 말했죠. 곧 들어온 첫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취소시킬 생각이란 것을 말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첫째는 저보다 더 분노하며 당장 다 엎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일 조용히 사태를 수습한다는 것은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든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뒷말은 나오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잘못도 아니잖아요. 저는 막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순순히 당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었어요. 첫째는 우선 결혼식을 취소부터 하겠다고 말하고는 우리 쪽 손님들에게 은밀히 알리고 오겠다고 했죠. 저는 막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부 대기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있더군요. 왜 여기 이렇게 있나 봤더니 원래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할 대기실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신부 측 어머니라고 했더니 반색하며 문을 열어주셨죠. 대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부케는 엉망이 되어 바닥을 웅크리고 있었고 찢어진 명사포 역시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막내에게 다가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인간인 줄 누가 알았겠어. 괜찮아, 울지 마. 막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겨 있었죠. 입고 있던 옷이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얼마 후 첫째가 들어와서는 행사는 취소했다고 말했죠. 막내는 당장이라도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 둘이 비장한 얼굴로 막내의 환복과 화장을 지우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먼저 옷을 갈아입은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사 쪽으로는 가망이 없고 민사를 걸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았죠. 한참 고민을 하는데 둘째가 제게 와서는 예비 사위와 사돈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죠. 기자 동기들 인맥을 동원했다고 하면서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죄도 더 있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인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가게에 들어오는 와인이나 원두 쪽도 좀 알아보라 그래. 너희 아버지란 작자도 그랬으니까.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막내를 다시 꽉 안아주고는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우리 쪽 손님들의 대부분이 자리를 비웠더군요. 멀리서 보니 사돈과 예비 사위가 상황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죠. 저는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예비 사위와 사돈이 당황하며 달려왔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은 다 어디 가셨고요? 식장에서 아무것도 준비해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딱 보면 알잖아.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생각이야. 손님들께도 돌아가라 말씀드렸고 식장에 취소도 넣었죠. 취소라뇨? 없던 일로 한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세요? 사돈, 며느리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경우랍니까? 문제요? 생겼죠. 우리 막내가 아니라 그쪽한테요. 아주 우리 막내 앞세워서 한몫 단단히 챙길 계획을 세우셨던데 어떻게 하죠? 저도 막내도 다 알아버렸는데 아마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리진 않을 겁니다. 제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돈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소리를 높였어요. 식장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새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죠. 자기들끼리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웅성거리는 것이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사돈어른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았다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없이 살아요. 아버지가 사업망하자 자취를 감췄단 말이 사실이긴 한가요? 우리 막내와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말 중에서 사실이 있기는 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거짓말이라도 했단 소리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너란 인간을 진심으로 좋아했다니. 뒤늦게 식장으로 들어오는 막내의 모습을 본 예비사위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막내는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예비사위에게로 다가가 그의 뺨을 내리쳤죠. 식장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예비사위의 얼굴에 선명하게 막내의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이게 미쳤나? 지금 날 쳤어? 그래, 쳤다.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집 재산 노린 도둑놈을 내가 얌전히 두고 볼 줄 알았어, 그럼? 도둑? 내가 뭘 훔쳤다고 도둑이야. 너 말 조심해. 확 고소할 거야. 해봐.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설계. 너랑 너희 어머니 둘이서 머리 맞대고 나한테 수작 건 거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막내의 말에 사돈과 예비사위가 서로 마주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둘째가 아까 휴게실 탁자에 올려두었던 것을 꺼냈어요.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 탐이 나셨어요? 결혼까지 불사를 만큼? 그랬으면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휴게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비밀이 지켜지겠어요? 아까 둘째가 품에 챙겼던 것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보이스 레코더였죠. 덕분에 초반 대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녹음할 수 있었죠. 둘째는 어디서 마이크를 가져왔는지 보이스 레코더를 틀어 식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돈이 괴성을 지르며 보이스 레코더를 향해 돌진했죠. 하지만 둘째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후반부에 이르자 예비 사위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웅성거림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사돈과 예비 사위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중 몇몇은 이 두 인간들의 행태를 알고 있었는지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을 노려보다 막내의 손을 잡곤 말했어요. 이렇게 된 것, 딸아이가 투자했다는 돈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그 다이아 반지도 당신들 내가 고소할 테니 각오 단단히 해. 우리 막내에게 한 행동은 물론 당신들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싹 다 까발려서 두 사람한테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라고. 저는 그대로 막내와 함께 식장을 벗어났죠.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호팀에게 두 사람이 잠적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원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20년 넘게 함께했던 분들이라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죠. 저는 바로 변호사들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막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알아내는 대로 싹 같이 말이죠. 특히 위자료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제 예상을 벗어나질 않더군요. 포도주스와 와인을 배합해서 최고급 와인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술에도 탄산을 섞어서는 마치 이름 있는 칵테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청난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유통기한을 지난 원두를 속여서 커피를 내리고 있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우선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당연히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풀어 그 가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SNS에 뿌리기 시작했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예비 사위의 얼굴이 팔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검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자 사돈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아니 5천만 원을 가지고 남의 아들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되는 거야? 돈 많으면 없는 사람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지금 당신 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당신 아들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사람들 속여서 술 팔고 커피 팔았으면 그 대가를 치를 각오도 함께 했어야지. 그깟 술 좀 속여 팔면 어때서? 그걸 마셔서 피해본 사람이라도 있어? 머리는 비어서 아는 거 쥐뿔도 없는 것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맛도 모르고 먹는데 그런 것들 속이는 게 뭐가 나쁜데? 그럼 우리 딸은요? 다른 여자들은요? 그 여자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과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아야 하는 건데요.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돈을 보며 저도 더 이상은 참질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에 잠깐 흠칫하는가 싶더니 사돈은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죠.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울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주제에 그런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음침하게 생겨서는 잠깐이라도 아들이 놓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절을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이라고. 뭐? 음침? 감사해. 당신 아들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막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만난단 말이야. 그래봤자 사기꾼이야. 범죄자라고.
당신 아들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혼날 생각하고 있어. 내가 투자금 회수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한 푼까지 싹 다 받아낼 테니까. 뭐? 범죄자? 사기꾼? 사돈이 제 머리채를 잡을 요량으로 덤벼들었지만 제가 좀 더 빨랐어요. 저는 바로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을 불러 끌고 나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비서에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게가 있는 건물과 사돈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사돈의 가게까지 건물주를 만나 바로 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집도 가게도 없이 거리에 내몰려도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예비사위와 사돈에 대한 복수로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막내는 충격으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막내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갈수록 예비사위와 사돈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져갔죠.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는 동안 경찰 조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가게를 통해서 저지른 범죄는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더군요. 심지어 마약을 몰래 팔았다는 정황도 나왔고요. 저는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참, 그런 인간을 반듯하게 봤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생각되었죠. 정식으로 구속조사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또한 우리 막내처럼 그 인간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수도 10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결혼을 미끼로 삼아 돈을 뜯기곤 그대로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이 인간도 아닌 모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던 막내도 그놈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깜짝 놀라더니 어느 날인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겠다고 말하며 방을 나왔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기특해서 고마울 정도였죠. 아직 만사가 진행 중이라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5천만 원만큼은 확실하게 돌려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주가 되면서 가게를 싹 빼버렸거든요. 당연히 사돈이 살고 있다는 그 빌라도 때마침 갱신기간이기에 외부 수리를 핑계로 쫓아내버렸죠. 사돈이 난리를 피우며 회사로 찾아왔지만 이번엔 만나주지도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했죠. 변호사들 말로는 마약 범죄와 술의 밀반입 때문에 형사처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민사까지 친다면 교도소에 꽤 오랫동안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거기다 사돈도 화장품에 이상한 성분을 넣어 만들어서 판 것은 물론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도망친 전적이 화려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고소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들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예비사위가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돈이란 사람이 거리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시원해질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우리 막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도 그런 막내를 보는 제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 막내가 웃으면서 그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날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잠든 막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속삭여줄 생각입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이죠.